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미 대통령 취임 전에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폴공 미국 르거센터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초박빙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고 지난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한 100일 정도였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이번 미 대선의 승패를 갈랐다고 보십니까? 뭐 대선마다 똑같은 일이지만 경제였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 때는 불법 이민이든지 낙태 이슈든지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결국 경제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대선 때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로서 나중에는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경제 회복이 괜찮다라고 많은 호소를 했는데 그게 안 통한 거죠. 유권자들한테. 그럼으로써 저기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 보니까 아마 그분들을 제일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버지니아나 뉴저지 같은 곳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전을 했는데 같은 이유라고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버지니아 출구소 조사하고 뉴저지 출구 조사는 제대로 못 봤는데요. 트럼프 캠프에서는 버지니아는 뭐 잘 될 거라고 믿고 마지막 72시간 유세 현장을 또 버지니아를 간 거 보니까 캠프 쪽에서는 버지니아의 성적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한 것 같고 뉴저지는 아마 모든 사람한테는 큰 쇼크였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번 결과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좀 놓쳤다고 보세요? 우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통령 후보는 100일밖에 준비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도 그냥 거의 보름 안에 발표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가지고 준비 안 돼 있는 거는 분명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큰 피해를 봤으니까 앞으로 2020년, 26년 중간 선거를 바라보면서 고칠 건 고쳐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트럼프 2기가 다시 돌아오게 됐고 2기 관련해서 1기보다 더 강력한 행정부가 들어설 거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지금 상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공화당이 승리를 확정지었다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트럼프 1기보다 더 강해진 행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네, 아마 2기 때는 프로들이 많이 발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기와 달리. 1기에는 좀 그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지지 없이 그때 당선이 된 트럼프 후보는 많은 아마추어들이 정무직 자리로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고 그 브레이크를 밟는 그 역할이 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 대통령 본인도 이번에 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4년을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할 만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추진하겠죠. 그래서일까요? 백악관 비서실장에 와일스 선대위원장을 벌써 내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담긴 내정일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 지금 3번 대선에 나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그리고 그만큼 선대본부도 3번을 겪은 사람인데 그쵸? 선대본부장 중에서는 최고이죠. 이분이 진짜 프로처럼 운영하고 리크도 보통 선대본부장은 뉴욕타임스에 리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수지 와이즈라는 선대본부장은 진짜 프로답게 아무 리크 없이 2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당선시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법부 역시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좀 우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대법관 9명 중에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지금 6명입니다. 사법 리스크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연방 기소 2건은 아마 종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 2건은 뉴욕주하고 조지아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두 검사들은 민심을 아마 보고
이건 계속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서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종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 대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듯이 공화당이 6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3석인데 민주당 세 명의 대법관 중에 고참인 분이 소토마요라고 70세인 여성 대법관이 있는데요. 그분도 당뇨병 때문에 앓고 있는데 아마 예. 민주당한테는 앞으로 4년간 그분의 건강에 많이 신경 쓰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인수위를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이렇게 정권 인수를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례적이죠. 인수라는 건 사실 1963년서부터 좀 정식화됐거든요. 법이 통과되면서. 그러면서 대선 전부터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현재 당선되고 나서까지도 아직 연방 정부 지원을 사양한 상태라 되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1963년 전만 해도 이런 연방 지원금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보통 당이나 후보가 그 개인 비용을 부담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 그 여론이라던가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현재는 좀 뭐라 그러지 기분 좋은 분위기라 가지고요. 비판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예. 뭐 당연히 트럼프 당선인하고 캠프 쪽에서는 이유가 있죠. 인수위 쪽에서는. 왜냐하면은 연방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별로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죠. 예, 지금 미국에서 또 직접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지 여론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본인의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백악관, 상하원을 먹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2년간은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추진할 수 있고 민주당도 그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생각이고 국민들도 뭐 민심이 따라줬으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건 앞으로 2년간은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사실 선거에서부터 조금 특별한 모습이 좀 포착된 것이 머스크를 이제 함께 이제 선거 유세 활동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이것이 뭐 불법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제 2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말들도 참 많이 나오는데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고 미국 내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뭐 뉴스에 들리는 거 아시다시피 예. 이 테슬라하고는 스페이스X 오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높은 좋은 정무직 자리로 입성한다는 건 되게 좀 이례적이고 힘든 거거든요. 미국 공무원 법상 사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로 정무직 임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좀 그런 보직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지분 뭐 테슬라든 스페이스X 지분을 팔아야 되는 그런 거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는 그걸 굳이 지분을 팔면서 정무직을 뭐 2, 3년 할까 싶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1기 때 사위 쿠시너랑 딸 이방카처럼 네. 무보수로 수석 비서관 자리로 와서 뭐 이미 벌써 트럼프 후보랑 당선인하고 머스크 합의본 그 정부 효율위원회를 예, 예. 총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참모 인선 등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구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 현지에서 반응이랄까요? 유권자들 뭐 시민들의 반응 좀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대선을 치르면서 좀 지친 모습도 보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 인수 기간이 2달 반밖에 안 되는데 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은 특별히 미국은 11월 말은 추수감사절이고 12월은 크리스마스고 새해니까 좀 조용히 가족들하고 보내는 걸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제 조만간 어떤 만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회동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죠. 이렇게 되게 앞으로 2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한 뭐 방위비든 저기 뭐 무역 적자든 몇 개 이슈 가지고 좀 앞으로 4년 동안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조선 뭐 투자 때문에 뭐 기회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기 한국 정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고 그 대신 한국 재계한테는 좀 힘든 요청이죠. 왜냐하면은 되게 쉬웠으면 벌써 투자를 했을 거고 미국에. 그리고 투자라는 건 사실 미국은 좀 비싼 거고 뭐 노조 같은 이슈로 되게 힘든 건데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재계와 손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싶어 하겠죠. 예,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참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이 조선업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 근거랄까요? 네. 실효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면은 뭐 법 개정 정도야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통령과도 이른 시일에 회동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날 가능성의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좀 저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아마 브라질 리우에서 주최하는 예. G20 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앞뒤로. 열흘 후인 18일하고 19일 날 브라질에서 그 회담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브라질 그 회담을 참석할 거라고 믿고 예. 한국에서 남미 가려면은 사실 미국을 경유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부까지 경유할 바에야 동부 가는 거는 너무 어렵지는 않을 취임 거지 않습니까? 전이 되겠군요. 네, 취임 전이죠. 그래서 앞으로 열흘 사이에 빠르면은 열흘 사이에 만나지 않을까. 사실상 윤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거의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도 오셨잖아요. 예. 그러므로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당선인이 아니었죠. 대통령이었고 이번에는 당선인을 만나는 건데 아마 여러 정상들이 그걸 브라질 회담을 앞뒤로 저희 미국 가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위비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머니머신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제 재협상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바라보는 이 방위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는 꽂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흔들지 않는 겁니다. 뭐 방위비든 뭐 저기 무역 적자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 뭐 협상이라는 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가 뭐 지금 저희가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흐름과 맥락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다를 것이냐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2기라는 거는 지금 마지막 4년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이미 다 발표했고 저기 상하원을 잡고 있는 첫 2년 동안에는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건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은 이 4년을 통해서 레거시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도 모르게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푸틴 대통령과도 뭐 곧 만날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앞으로의 관계도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푸틴하고는 만나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저 휴전이든 종전이든 추진할 거라고 아마 저기 대선 내내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아마 그 대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는 아마 푸틴보다 더 먼저 만나려고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거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은 그 미디어 스포트라이트를 되게 즐기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하노이랑 싱가포르 회담처럼 그런 언론 집중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1기 때 4년 동안.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시고 그걸 찾고 싶으면은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비롯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폴공 미국 루거센터 선임 연구원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